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해주는 다양한 승용 왕구. 어떻게 만들어질지 오늘은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네를 한번 생산해 보려고 해요. 대형 승용 왕구답게 기계 크기도 엄청난데, 그런데 이 새하얀 가루는 뭘까? 이거는 폴리에틸렌 PE라고 애기들한테 독성이 없는 그런 원재료입니다. 그런데 재료 위에 또 무언가를 뿌린다. 이거는 제품의 컬러를 내기 위한 마스터비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독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형기에 투입하자 기계의 열에 의해 쭉 녹아 나오는 재료들. 이거는 블로우 몰딩이라 해가지고 풍선같이 밑에서 에어를 불어서 위에 주부가 내려오면은 금연틀이 닫혀서 1차 냉각에 의해서 제품 형상을 갖추는 겁니다. 기계의 아래쪽에서는 공기를 불어넣어줄 에어 노즐이 올라오는데, 이 에어 노즐 덕에 제품 모양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어요. 이런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서 냉각을 시켜서 그래서 형상을 갖춰서 그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죠. 금형이 열리자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그네가 등장. 혹시 이상은 없는지 이곳저곳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인데, 직접 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단다. 저게 얇아지면은 애기들이 그네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추락할 수 있으니까 두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 확인해야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제품을 라인에 넘깁니다. 온종일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작업. 그런데 잔여물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 남은 게 엄청 많은데 이거 다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요. 버리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버리고 다시 이걸 분쇄기에 집어넣어서 파쇄를 시켜서 기존 있는 신재하고 분쇄 재료하고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맞춰서 재사용을 합니다. 어허, 남은 잔여물은 새로운 재료와 적정 비율로 섞어 재사용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 게다가 제품의 질 또한 향상한다는데, 표면이 더 부드럽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두께도 고루하게 하기 위한 이것도 하나의 공법 중에 공법입니다. 새로운 폴리에틸렌과 방금 분쇄한 잔여물을 배합해 새로운 제품을 뽑아내는 기술자. 재료를 그냥 버리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다. 재료가 굳기 전 재빠르게 표면을 다듬는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가 칼로 사상 작업을 2번, 3번씩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애기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이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은 혹시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흠은 없는지 2번, 3번 꼼꼼하게 확인 후 조립과 최종 검수를 끝내고 포장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주면 끝! 이상 없어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네. 많은 이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승용 왕구들.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기술자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제품들이다. 유레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수학 이야기를 찾아 오늘은 통계학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17세기 중반 유럽에서는 뉴턴과 같은 천재 과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며 물리학부터 천문학까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그로 인해 수많은 과학 연구에서 무게나 거리 등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시됐고, 이는 통계학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통계학이 주요 학문으로 자리 잡은 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19세기 초. 당시 전 세계는 제1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적 변혁으로 빈부격차, 각종 범죄 발생 등 큰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벨기에 출신의 어느 과학자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사회 현상을 정리하려면 정확한 분석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 자연과학에 쓰인 통계 방법을 사람과 사회 영역에도 적용해 보는 거야. 이후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도덕 현상이나 범죄 현상 같은 무질서해 보이는 사회 현상에서도 일종의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사회와 사람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떤 사회에서의 출생률과 사망률 등이 매년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거였답니다. 이처럼 통계라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인간과 사회 현상을 정리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돌프 케틀레. 그는 사람들의 특징을 통계 조사해 정규분포 확률 곡선에 따라 그 값 주위로 나타나는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통 사람의 개념을 나타내어 평균인의 개념을 도입하였답니다. 현재 인구조사와 같은 국가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위대한 과학자 아돌프 케틀레. 이렇듯 아돌프 케틀레라는 훌륭한 과학자 덕분에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유레카! 자, 그럼 동서양을 연결한 실크로드의 주역 낙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낙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혹은 낙타가 사막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퀴즈! 낙타의 혹 안엔 무엇이 들었을까요? 낙타 혹에는 지방이랑 낙타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영양소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낙타들이 오랫동안 물이랑 먹이 섭취를 안 해도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낙타는 혹에 든 영양분 덕분에 최대 보름간 물을 마시지 않고도 하루에 40km 이상씩 걸을 수가 있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게 낙타만의 생존 비결이죠. 원래 초식동물인 낙타. 척박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풀과 선인장 등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모두 먹어치우는데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선인장까지 먹어치운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낙타의 입 안은 날카로운 이빨과 돌기로 가득 차 있어 가시가 돋친 선인장도 다치지 않고 먹을 수가 있다는데요. 척박한 사막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낙타만의 비결 이제 아셨나요? 신비한 외모,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낙타의 시크릿. 지금 시크릿 주주에서 공개됩니다. 낙타의 발목 높이는 다리 길이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요. 따라서 무릎의 높이 또한 높아집니다. 발목의 위치가 높이 있는 것은 사막의 강한 복사열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낙타는 특유의 긴 다리로 60도에서 70도에 이르는 사막 지면보다 10도 정도는 시원한 곳에 몸통을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더위를 피해 하이힐을 신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왜? 낙타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콧구멍을 자신의 의지대로 여닫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는 입과 콧구멍을 동시에 닫고 지낼 수 있는 능력도 지녔는데요. 낙타의 긴 눈꺼풀과 속눈썹은 거친 모래바람과 태양으로부터 자신의 눈을 보호해주며 귀 주변에 긴 털이 있어 모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슷해. 이거 맞은 거야. 우와. 중동에는 예쁜 낙타를 뽑는 낙타 미모 경연 대회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낙타를 많이 기르는 나라에서는 흔한 대회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해마다 이 낙타 미모 경연 대회를 거창하게 치르는데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총 상금이 약 611억인 낙타 미모 경연 대회에서 얼굴이 커 보이기 위해 입술에 보톡스 시술을 받는 낙타가 적발되기까지 해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낙타 주인은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낙타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대회이니만큼
인간이 그릇된 욕심으로 낙타를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낙타의 미모 기준은 큰 얼굴과 코, 작은 귀, 긴 목과 긴 다리인데요. 다리 사이의 간격이 적당한지, 폭이 곡선이 아름다운지는 물론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건강까지 확인해야 입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아주 까다로운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레카! 네, 전통적인 학금은 주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량의 학금 원소들이 첨가됩니다. 예를 들면 철구리, 알루미늄, 망간은 같이 섞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비슷한 양은. 그래서 그걸 섞으면 보시듯이 주조할 때 균열이 생기든지 주조할 때 겉보기로서는 괜찮아도 그 다음 아변 공정이나 어떤 가공을 할 때 바로바로 다 크게 다 균열이 생깁니다. 반면에 고엔트로 학금은 개념을 완전히 바꿔서 비슷한 양의 원소들을 첨가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균열이나 아니면 다른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성능이 굉장히 향상되는 재료입니다. 고엔트로피 학금이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냥 철강 재료입니다. 네, 이게 액체 질소고요. 액체 질소는 196도 영하로서 여기에 담궜다가 재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망치로 때려봐서 두 개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재료를 액체 질소에 넣어 온도를 낮추는 연구팀. 네, 다음으로 고엔트로피 학금도 지금 액체 질소에 담궜겠습니다. 네,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이게 끓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그게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이 액체 질소 온도와 거의 같아졌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액체 질소에 담가 냉각시킨 금속을 차례로 꺼내서 망치로 깨보는데요. 일반 금속은 망치질 몇 번에 힘없이 깨져버리는 반면 연구팀이 만든 학금은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금속일지라도 온도가 내려가면 약해지는 문제를 해결한 건데요. 수소처럼 극저온이 필요하거나 분자가 작은 기체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 보시면 공기, CO2, 헬륨, 질소, 아르곤 등의 기체들이 이 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송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회가 되면 이제 수소를 관으로 이송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수소는 너무나 분자 사이즈가 작아서 금속을 침투하고 그래서 금속이 파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맞는 고엔트로피 학금을 개발하게 된다면 수소를 관을 통해서 이송하게 됩니다. 수소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압 탱크를 이용하는 등 생산만큼이나 운반이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수소 이송관을 만들 수 있는 고엔트로피 학금을 개발한다면 수소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튀김의 바삭거림은 재료 안에 수분이 뜨거운 기름과 만나 증발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튀김옷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를 다공질 구조라고 합니다. 이 다공질 구조를 이용해 자연 상태에 없는 바삭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튀김을 잘못하면 눅눅하고 두껍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글루텐에 있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결합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단백질이 물과 합쳐지면 모양이 바뀌어 서로 엉키게 되고 글루텐을 형성합니다. 튀김 반죽에서 글루텐이 너무 많으면 반죽에 점성이 생겨 튀김의 바삭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죽을 만들 때는 글루텐 생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글루텐 생성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얼음물을 섞어 넣기도 하고 반죽할 때 휘휘 젓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반죽을 누르는 느낌으로 섞기도 하는데요.
튀김옷에 탄산수나 맥주를 약간 넣는 것도 꿀팁이라고 합니다. 탄산수의 이산화탄소가 튀김옷을 바삭하게 해주고 맥죽 속 효모가 반죽의 숙성을 도와 바삭한 튀김은 물론 튀김옷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바삭한 튀김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바로 기름의 온도입니다. 식재료마다 열 점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의 온도가 달라져야 맛있는 튀김을 맛볼 수 있는데요. 고추나 깻잎은 160도에서 170도, 어패류나 고기류는 보통 180도에서 190도 이 정도 온도에서 튀겨야 원재료의 맛과 튀김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길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한때 핫했던 아이스크림 튀김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이스크림 튀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비결은 바로 빵가루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빵가루의 탄산수소 나트륨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빵가루를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순간적으로 빵가루의 높은 온도가 가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단열층을 형성해 아이스크림으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해줍니다. 그동안 빵가루가 튀겨지면서 아이스크림 튀김이 탄생하는 것이죠. 유레카!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 포맷 중 하나인 4K. 우리가 기존에 사용 중인 풀 HD 화면보다 화소수가 무려 4배나 더 많은 초고화질이란다. 그 차이를 직접 보여주겠다는데 일반 프로젝터와 우리가 개발한 패널이 탑재된 영상의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젝터부터 가까이서 보자. 어째 화질이 좀...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기술자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프로젝터를 살필 차례. 가까이에서 보자. 아까와 달리 화면이 전혀 깨지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화질의 패널이 장착되어 있는 영상은 더 선명하고 더 부드러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 해상도, 픽셀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영상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제작 과정 살피러 출발! 공정에 대한 자부심부터 남다른 기술자. 여기는 저희 패널을 제조하는 생산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데는 국내가 저희는 유일한 회사이고 전 세계적으로 3군데밖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주재료는 무엇일까?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패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다른 나라에도 4K, 2K 패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20Hz 구동으로 각 컬러별 120, 120, 120 구동으로 총 360Hz를 구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패널입니다. 다른 나라는 60Hz짜리의 구동 속도이기 때문에 한 패널로서 풀칼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 패널은 한 패널로 풀칼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HMD나 프로젝터나 이런 쪽에 아주 적용이 가능한 패널이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구동 속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선명하고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단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 스타트! PPT 됐어? 네, 되고 있습니다. 몇 그램 나와? 지금 4g 좀 나오고. 웨이퍼를 기계에 넣어 동그란 형태에서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준 뒤 유리와 붙이고 그 사이에 액정을 넣는다. 정기적 신호를 읽을 수 있는 PCB 기판까지 연결해주면 패널 완성. 이 패널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포스를 내뿜는 이 장치는 뭐람?
이거는 자동차 방향 지시 시스템인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HUD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 저희가 개발한 패널이 적용 가능합니다. 4K VR 게임기에 활용될 경우 더 높은 몰입감을 선사한단다. 유레카! 늘 바닷물에 노출돼 있는 배의 표면에는 따개비나 해초와 같은 해양 생물이 착생합니다. 이로 인해 배의 표면이 더 거칠어져 물과의 마찰 저항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항해 시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물에 잠기는 배 표면에 해양 생물의 착생을 방지하는 방호 도료로 도장 작업을 하죠.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가 해양 생물이 착생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저마찰 방호 도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유기화학물의 분석을 통해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신소재 고분자 수지 FDR-SPC를 개발한 덕분이죠. SPC, 셀프 폴리싱 코폴리머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것들은 이렇게 한 겹씩 떨어져 나가서 묻었던 이 표면에 묻었던 착생되었던 해양 생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할만 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그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프릭션 드랙 리덕션을 한다고 해서 FDR, SPC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호 성능이 있으면서 저항을 줄여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연료 절감형 방호 도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마찰 방호 도료는 일반 방호 도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표면의 질감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몇 가지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100m에 이르는 선박 예인 수조에선 평판 실험을 통한 마찰 저항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찰 저항은 마찰로 인해 생기는 저항을 말합니다. 선박 전체 저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 물체의 표면과 물이 마찰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연구진은 저마찰 방호 도료를 칠한 평판을 물에 넣고 앞으로 끌고 나가며 데이터를 확보하죠. 또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회류 수조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수조 안으로 빠르게 물을 흘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마찰 방호 도료를 칠한 시편을 넣고 레이저를 쏴 반사된 빛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유속과 마찰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둘 다 저항을 측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고요. 다만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물이 예인 수조 실험보다 훨씬 고속에서, 그러니까 유속이 높은 경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 선박에서 어느 정도의 마찰 저항 차이가 나는가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실제 선박에 적용했을 때 저항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FDR-SPC가 들어간 도료는 일반 도료보다 마찰 저항이 13.5%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마찰 방호 도료와 일반 방호 도료를 실제 배에 도장한 후 1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저마찰 방호 도료로 도장한 선박의 시속이 평균 3% 정도 증가했다는데요. 이는 연료 소모량이 약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동일하게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유레카! 수조 속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테스트 중인 무인 수중 건설 로봇 오리티는 지난 8년 동안 국내 기술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는데요. 저 밑에 내려오는 건 뭐예요? 저게 워터젯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해저면에 있는 케이블을 묶기 위해 가지고 땅을 파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물을 이제 흡입을 해서 저쪽으로 물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전면에 놓여져 있는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이 그 무게로 인해 가지고 파여진 그 공간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케이블이나 파이프라인이 매설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 거대하고 늠름한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브리티라고 했는데 힘을 많이 지워졌네요. 아, 예. 지금 개발해가지고 만든 지가 4년 됐고요. 그 사이에 다양한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베트남 현장 갔다 온 지는 작년 10월에 이제 왔었고요. 바로 또 국내 현장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여기 수주에 들어온 거는 한 달 전에 들어와서 다양한 점검을 마친 이후에 다음 주에 다시 또 현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여러 현장을 누비고 돌아온 수중 건설 로봇 우리티. 국내 여러 연구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만든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파란색은 파이프를 검출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리나 이런 거 보면은 금속 탐지기, 뭐 대형, 초대형 금속 탐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양쪽 두 개인데 얘는 이제 케이블을 검출하는 거고요. 케이블 매설 장비다 보니까 저희 장비에서는 좀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티의 전면부에 위치한 각종 카메라와 센서 장비들은 깊은 바닷속의 수압에도 끄떡없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 수중건설 로봇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도부터 저희 수중건설 로봇 사업단이라는 게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로봇은 총 3가지 종류로 저희가 개발되었고 현재도 그게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수중 건설 로봇 중 첫 번째로 개발된 우리엘은 수중 건설 작업에 필요한 정밀 환경 조사, 수중 구조물의 유지, 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일들을 수행하는데요. 앞서 만났던 우리티는 해저 케이블이나 파이프를 매설하는 작업을 비롯해 해양 구조물을 설치, 보수하는 등 작업의 강도가 요구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탄생한 우리알은 35톤 규모의 포크레인과 같은 모양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암을 장착해 단단한 해저 지반이나 안반을 깰 수 있는 든든한 수중 건설 로봇입니다.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잠수사가 했습니다. 근데 수심이 깊어지는 경우에는 그리고 무겁고 어려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잠수사가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과거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주고 해외 거를 비례를 섞는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 실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